서울 1964년 겨울은 읽고 무슨 생각 들었어요? 네?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어요? 서울 1964년 겨울. 뭘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난 집에 들춰봐야죠. 물질과 인간의 생각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거지. 나 그거 나는 이거 보고 가슴 너무 아팠어요. 그랬어요? 네. 네. 그렇구나. 진짜 그때의 그 시기를 어떻게들 넘겼을까. 우리는 단 6.25도 겪었고 일제강점기도 다 견뎠잖아요. 네. 근데 제가요 이런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는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뵈면서 이제 요 시대의 것들을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살았던 세대가 우리 애들한테는 옛날 얘기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거는 이게 내가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얘기네 이러면서 이제 이거 확 와닿는 거죠. 그때 어렴풋이 어른들의 모습이 이런 거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옛날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약간 좀 예후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를 표현해 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산업화와 관련져 가지고 산업화를 제일 먼저 앞으로 산업화 이후의 세계가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다. 네.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쓴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 이후에 산업화와 관련된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황세훈 선생님이나 윤은길 작가 같은 분들, 조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말 이제 그 좋은 그런 산업화 관련된 작품들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수홍 작가 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은 사실 또 제목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줘요. 다 얘기해주는데 그 첫 장면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왜 나는 이제 김으로 돼 있죠. 김. 그다음에 사내. 근데 특징이 있죠. 여기 둘 다 25세. 35세쯤이야 이거는 아주 확실한 건 아니죠. 자, 그다음 나는 고졸이고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여기 대학원생이고, 그다음 여기는 월부책상, 월부책 영업 사원이고. 자, 여기서부터 일단 이제 좀 특징이 드러나요. 어떤 특징이 드러날까요? 여기서부터 기존의 소설들과 좀 다르죠. 우리가 무진계에서도 윤희중이, 하인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여기는 다 이름이 없죠. 다 성만 존재하죠, 그죠? 성만 존재. 자,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구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읽었다면은 잘 읽으신 거고, 생각 없이 읽었다면 아직도 초보 독자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런 인물의 어떤 그 특징 같은 것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그걸 통해서 작가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보면 나와 안이 이제 선술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자, 거기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첫 번째는 아니요,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대화. 아니 또 나한테 기념, 꿈틀거림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파리와 꿈틀거림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파리에 대한 얘기는 뭐였을까?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는 뭐였을까? 파리 먼저 파리부터 파리를 치는 거니까 뭐 파리 뭐 자 내가 그러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자 259쪽에 그 중간에 그러잖아요.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하고 점점점 말줄임표예요. 말줄임표 넣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신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때요? 쫙 말을 이어가지만 뭔가 글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또는 글쎄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말줄임표로 가잖아요. 아직까지는 하고 말줄임표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잖아요. 나는 잘 아직까지는 하면서 잘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그럼 너는 사랑하냐 하면서 김영호 사랑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 말씀 뭐예요? 너 뭐야? 이런 거예요? 너 뭐야 도대체? 그럼 내가 아니 생각한 파리는 뭐였던 거야?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쟁취할 수 아니 그건 김이 생각한 파리. 그 김. 내가 생각한 안 생각한 파리는 도시 파리를 얘기하는 도시 파리. 저도 처음에 98을 생각했었어요. 도시 파리. 쑥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또 불문가 출신이라고 했잖아. 도시 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파리를 사랑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도시 파리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도시 파리를 가본 적은 없겠죠. 뭐 그때 여행이 뭐 자그랬던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하면서 뭔가 줄이고 있잖아. 그래서 난 아직 글쎄 내가 가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너는 파리 사랑하냐니까 나라다리를 파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어때요? 지금 첫 장면부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화가 그죠? 안 맞아요.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 가봐요. 다음 쪽에 보면 260쪽에 보면 중간쯤에 김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합니까? 물어요. 사랑하고 말고요. 갑자기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꿈틀거리는 뭐였어요? 응? 버스를 타고 일부러 그죠? 만원 버스 속에서 여자들과 뭐 1cm도 안 되는 거리 속에서 살을 맞부딪히는 얘기들 나오고 또 뭐 그 자기 앉아 있는 여자의 아랫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래서 꿈틀거림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꿈틀거림은 뭔 거야?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잖아. 261점 맨 아래 보면 오르내린다는 건 호흡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군요. 호흡 때문에. 그러니까 본능적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다음 쪽에 보면 그래요. 나는 많은 버스 속에서 그 젊은 여자 아랫배에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지속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그런 얘기였죠. 그렇지만 그 동작은 오르내린다는 것이지 꿈틀거리는 것은 아니군요. 김영은 아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만. 그러니까 나는 개새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꿈틀거림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이 파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파리는 이제 그 도시와 곤충에 대한 이야기겠고 지금 꿈틀거림은 내가 생각하는 꿈틀거림이라는 건 본능이고 관능이에요. 이런 꿈틀거림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아니 생각하는 꿈틀거림은 뭐였어요? 데모도 하고 나오잖아요. 데모. 그죠? 데모. 그 데모라는 거는 결국 뭐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왜 데모를 해요? 뭔가 내가 뭔가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 그래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잖아요. 그거는 이런 본능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떤 이성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다르죠. 생각의 기준이 지금 다른 거예요. 뭐 이게 더 좋은 거다, 이게 더 좋은 거다 우열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하는
이게 지금 다른 거야. 그리고 이 지점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1964와 연결이 돼요. 이거 이따 한꺼번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서로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생각한 얘기들이 아닌데 서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되는 건 전부 쓸데없는 얘기야. 뭐 어디 평화시장 가면 뭐가 어쩌고, 뭐 어디 화장실에 어디 손톱 자국이 있고, 어느 술집에 가면 미자란 아이 이름이 뭐 5명이나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건 인정한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갑자기 뭐 그건 완전히 네 소유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쭉 이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내가 등장을 하죠. 자, 둘이 이제 헤어져서 우리 한번 다른 데 가서 2차로 한 잔 더 하고 헤어집시다. 자, 그때 사내가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 또 나와요. 각자 계산하기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 나오죠. 그 우리 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뭐 먹으러 가면 터치페이가 좀 요즘은 기본이긴 한데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때요? 좀 어색했죠. 어색하죠. 그런 게 되게 어색해져. 내가 낼게, 그죠? 또는 있는 사람이 아무나 먼저 가서 이렇게 내고, 그죠? 물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돈 낼 때 되면 뒤에서 신발 끊는 그런 거 있고, 그죠? 갑자기 또 화장실 가는 애도 있고, 그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애들은 저절로 왕따가 되잖아요. 나중에 쟤는 아니구나. 친구 모임 크잖아요. 서로 오늘은 내가 냈어도 다음 날은 또 얘가 내고 서로 뭐 꼭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이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그저 있는 사람이 또 좀 더 여유 있는 애가 좀 더 한 번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옛날의 모습인데 얘네 때 이미 벌써 터치페이가 지금 시작이 돼요. 여기서 각자 계산하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을 이 시대. 근데 사실 이 시대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아는 보면 자기네 집에 뭐 부동산만 해도 3천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3천만 원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죠? 64년인데 64년. 300억 원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60년대만 해도 60년대 제 기억 속에 60년대 후반만 해도 짜장면이 5원, 10원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268쪽에 보면 자 이런 얘기 나와요. 방거리에 나오면 뭔가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 이거는 아마 이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거리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밤에 나오면 가려지죠 모든 게. 우리가 대전 둔산 쪽에 가면 이제 굉장히 번화가고 법원 있고 시청 있고 다 막 그렇잖아요, 그죠? 밤에 가보면은 그 벽 잡고 흔들거리는 애들이죠. 뭐 하는 애들인지 알아요? 벽 잡고 바지 그러고 거기서 쉬하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낮이 되면 맨정신이면 걔가 그렇게 하겠냐고. 밤이 되니까, 그죠? 또 술도 한 잔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애들 보면 그런 애들 이제 술 취하면 진짜 흐르고 그냥 아무 데서나 취하는 애들 있어요. 이제 이 얘기도 결국은 그렇게 그런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야? 여러분 익명이라는 단어 알잖아. 익명. 편해지는. 내가 감춰지는 거야. 내가 감춰지는 거. 그러니까 익명성이 이것도 지금 익명으로 존재하잖아요. 내 이름이 없잖아. 나를 감춰지고 있다. 그래서 밤에 풍부해진다는 얘기도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리고 269쪽에 보면 거기 9번째 쪽에 그런 얘기 있어요. 김영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도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길, 그렇잖아요. 나는 시골 출신이야, 고졸이야, 지금 공무원이야. 여기 부유한
집안의 서울 출생이고 대학원생이야. 살아온 과정, 생활 환경 같은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파기나 꿈틀거림에 대한 이런 대화들이 서로 겉돌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그건 산업화 이후의 계급의 분화와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내가 이제 참견해서 굳이 뭘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보면 뭐 272쪽에 있는데 가보면 이제 그뭐 중국집에 들어가서 그 통닭 시켜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도 통닭은 다 치킨 전문점이 있지만 옛날에 중국집에서 팔았어요, 옛날에는. 중국집에서 통닭 안 먹어봤죠? 네. 좋은 맛인데. 이게 진짜 아버지 월급날이나 돼야지, 그죠? 중국집에서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오고. 자, 그리고 사내가 얘기해요. 오늘 낮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 73쪽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 아내와 나는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못간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딸기철은 수원, 포도철은 안양, 여름이면 대천, 가을에 경주, 밤엔 영화 구경, 쇼 구경. 자, 이 사람이 하는 단어 속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복수죠, 그죠? 우리. 자, 뭐 아는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왜 도망가고 싶겠어요? 아까 쭈구리 안 주고 똥 누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건 네 사연이잖아. 너는 아플 줄 몰라도 나는 안 아픈데?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내는 어쨌든 돈을 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쓰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난 돈을 다 쓰고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이죠. 75쪽에 보면 자, 이 장면도 그래요. 되게 좀 약간 기괴한 장면인데 자,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 울고 다른 한쪽 눈으로 웃고 있었고 자, 이거 기괴한 장면인데 자, 이거는 뭘 도대체 얘기하는 걸까요? 한쪽 눈으로 울고 한쪽 눈으로 웃고 있고 왜? 이 사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이 됩니까? 자, 아내가 죽었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어때요? 슬프죠? 울죠? 그래서 한쪽 눈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 눈은 왜 웃어요? 얘네들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없잖아. 얘네들 어쨌든 손님 접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기괴한 모습이 연출되는데 어쨌든 사내는 이런 공동체적인 인식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타인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서 나와서 그 77쪽에 보면 이제 72쪽에서 먼저 보면 사내가 이제 세브란스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세브란스는 아내의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얼른 말리죠.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면서 재빠르게 외쳐요. 그러니까 안 될까? 사내가 중얼거려요. 그럼 어디로 하고? 자, 다음 쪽에 보세요. 77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자, 이제 돈을 세서 돌려주면서 아니 얘기해요. 세상엔 다행히 여자의 특징만 중점적으로 내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내가 내 아내 얘기입니까? 슬픈 음성으로 물어요. 그리고 내 아내의 특징은 너무 잘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얘기죠? 아닙니다. 종산으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사내는 아내를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띠고 고개를 돌렸다. 뭘까요, 이거?
자, 처음에 아내 그 저기 여자의 특징만을 잘 보여준다 이 말을 듣고 사내는 잠시 반가워해요. 얘네가 그 뭐 나의 아픔에 잠시 동참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내 아내는 너무 잘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근데 바로 어때요? 아닙니다 하면서 종삼으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그 종삼이 뭔가 의미가 있는 단어일 거 아니에요. 종로삼가. 종로삼가 많이 걸어 보셨나요? 거긴 안 걸어. 내 구역이 아니어서. 자, 학생 시절 뭐 종로삼가, 종로 2가 종로삼가 이런데 너무 많이 이제 걸었던 데인데 종로삼가는 그 종로 2가도 마찬가지지만 종로 2가 3가 기생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종로삼가 옛날에 사창가도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이 생각하는 여자의 특징은 바로 그런 관능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는 아까 이미 지나갔지만 어떤 얘기냐면 방거리 풍바다는 얘기 속에서 보면 자기는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밤에 나와서 쏘다라게 술 먹고 돌아다니까 여관으로 가는 프로가 나한테 최고다 이런 장면 나와요. 그것도 다 관련 있는 얘기예요. 이 여관 종사. 그러니까 지금 아는 육체적인 그 본능을 풀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근데 이 장면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내는 아내를 잃어가지고 너무 지금 슬픈 상황인데 지금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종삼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내가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멸하는 웃음을 띠고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리죠.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또 아까도 얘기한 시민의 얘기, 뭐 똑같은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간절함 같은 건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나의 어떤 이익에 충실하면 돼. 이런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관에 들어가는 장면 이전에 보면 그 사내가 그 잠깐 들릴 때가 있다고 하면서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월부책과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있죠. 그 월부책이라는 게 뭐 오늘날은 이런 거 거의 없겠지만 옛날에 월부책 장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 한꺼번에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주로 전집이었었죠. 뭐 50권, 60권 이렇게 되는 전집들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인데 다달이 만 원씩만 50개월 할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처럼 뭐 이체되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니까 월부책 장사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금해가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사내는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행위 속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내가 왜 월부책 값을 받으러 갔는지 한밤중에 왜 갔겠어요? 그게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평상 그런 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또 뭐 있을까요? 여기서 좀 힌트는 두드리면서 여보하고 뭐예요? 흐느끼는 여보하면서. 뭔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지막 그러니까 삶과 죽으면 그런 경계 속에서 나는 오늘 죽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만약에 아내가 있었다면 아까 우리는 여름철에는 어디를 가을에는 어디를 봄에는 어디를 뭐 밤에는 뭐 극장 우리라는 그 안에서 아내와 즐겁게 지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런 아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뭐 내가 죽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쉬운 것도 아니겠지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래된 고전 향가 중에서도 생사로는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제왕내가라는 그 유명한 향가가 있는데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머뭇거린다라는 이런 표현. 그래서 누구나 죽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죽음을 앞뒀어도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보하면서 흐느끼고 있어요. 근데 더 끔찍한 장면은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283쪽에 나와요. 283쪽에 저기 그 중간쯤에 보면 대학교에서 월부채가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채가 하고 말줄임표 있고 사내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아주 참 처절한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10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발짝 그 사내는 지금 저기서 두드리면서 길에서 여보하면서 흐느끼고 있는데 제가 언제 그 울음 그치지? 그 아픔에 동참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거리를 딱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슬퍼해. 나는 똥이나 싸고 있을게. 자, 그리고 이제 여관에 들어갔어요. 자, 그 사내는 여관에 들어가서도 그러잖아요. 아는 맨 처음에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때 나는 그래도 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그죠? 아저씨를 생각해줘. 그러면서 모두 한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중간에 보면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나는 자 그러니까 아는 그죠? 나는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합시다. 그 밑에 봐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사내 마지막 어떤 구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혼자 있기 싫다. 자 그러니까 아는 어때요?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방을 각자 잡고 헤어지자.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어때요? 아니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85쪽에 보면 그 양반 역시 그죠? 역시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자고 얘기했죠. 자 그럼 나는 이제 나도 역시 급하게 옷을 입어요. 근데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어요.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기죠. 자, 그럼 이 개미의 상징성이 있겠죠, 분명히. 개미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양심. 그렇죠, 양심이죠. 내 양심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또 부끄러움 같은 걸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은 사내의 환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환영이 나를 붙잡을 것 같아서 빨리 또 어쩌면 그 자리에서 또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죠?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또 죄책감 같은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미는. 자,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죠? 그럼 이 사내가 죽나 안 죽나 나는 어때요?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실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절박함 앞에서도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따지고 있는 이런 아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특히 나의 이익과 관련돼서는 되게들 냉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자, 그리고 자 여기 그런 말 나와요. 김영, 우리는 분명 25살짜리죠? 자, 25살짜리죠? 이 말도 중요한 말인데, 자, 우리는 25살짜리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일까요? 응? 아까 여기 이렇게 25으로 설정해 놨는데, 우리는 분명 25살짜리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직 자, 이거는 어때요? 25살이라는 거. 젊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문학 작품 속에서 이런 젊다라는 거와 늙다라는 거. 자, 김수영의 그 시에서도 보면 기침을 하자, 먼저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늙은 시인이 아니고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이렇게 나와요. 왜 하필이면 젊은 시인일까? 윤동주 시 속에 다음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늙은 시인의 강의를 들으러 갈까? 젊다와 늙다라는 게 뭐 이렇게 대립적인 의미로 문학작품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흔히 젊다라는 거에서 연상할 수 있는 그 키워드들은 뭐가 있어요? 용기. 용기도 있고 앞으로 무슨 변화를 모험도 할수 있고 있는. 그쵸 뭐 뭔가 불의를 보면 움직임. 아까 콩두광 같은 그죠? 불의를 보면 저항할 수 있고 낭만도 있고 그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가난한 장동건과 돈 많은 골룸하고 누구를 택해요? 돈 많은 골룸이겠죠? 나는 짝동거를 가난한 장동건이겠죠. 네, 화수분 얘기할 때 제가 애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화수분, 너한테 이런 화수분과 같은 독이 있다면 뭘로 놓겠냐? 애들 다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응? 열이면 열이다 돈 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참 저거 참 씁쓸해요 그런 게. 아 이게 애들이랑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야 너는 돈을 놓냐? 나 같으면 김태희를 놓겠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치의 그죠? 오늘날은 가치가 뭐든지가 물질로 물질이 제1위가 돼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아까 김강규 시인의 그 시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속물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뭔가 지금 분명히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지금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성찰을 하면서 야 이건 그래도 아니잖아. 우리 젊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지금 반대의 어떻게 보면 늙다라는 거는 뭐 좋은 얘기로는 뭐 연륜도 있고 뭐 지혜도 있겠지만 좀 나쁘게 보면 어때요?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런 게 늙은 또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런 늙은이들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진짜 25살짜리 맞나? 이런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죠?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그래서 두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진다. 우리가 너무 빨리 늙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아니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제목과 한번 관련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64년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작품 속에서. 첫 번째는 산업화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때 이루어져요. 그 꿈틀거림은 여기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64년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았으니까 박정희가 이제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그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죠. 이승만 때 이제 우리가 해방되면서 일본이랑 국교를 단절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반면에 일본은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너무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또 갑자기 군수 물자 같은 거를 다 조달하면서 엄청난 그 부를 걔네들이 얻었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니네가 옛날 우리 통치한 거에 대한 배상을 하라. 그 다음에 돈을 좀 빌려다오. 차관을 이제 도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수많은 지식인들 어때요? 꼭 지식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게 용납이 됐겠냐는 얘기야. 용납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암이 궁금했던 건 바로 그런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3S 같은데 매몰된 우민화돼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뭔가 비판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꿈틀거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도 아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꼭 꿈틀거림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본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화는 5분이 못 돼서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거는 어린 왕자의 어떻게 보면 패러디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불문하고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를 아마 일찍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그 잘 아는 수장면에 나오는 보아부렁이 코끼리 먹은 보아부렁이 모자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른들은 아무도 이 그림을 다 이해를 못하잖아. 다 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왕자만 보아부렁이 속에 들어있는 코끼리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나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이 그림을 보여줘요. 좀 친해지면. 근데 우리들의 대화는 5분이 못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뭐 똑같이 좀 약간 패러디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 장면도. 자, 어쨌든 이거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그 산업화를 가지고 한번 봐봐요. 산업화라는 거는 자, 요 이전과 이후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 이전은 우리가 농업사회예요. 농업사회라는 건 이제 공동체 사회인 거죠. 물론 이때도 계급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계급의 분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왕가 귀족, 그 다음에 무사계급, 밑에 평민들, 농노들, 그죠? 그 다음에 천민들. 우리 동양 쪽도 마찬가지죠. 왕가 양반, 밑에 평민, 천민 이런 식의 상공상의 구분 정도, 그죠? 그런 거야. 산업화로 오면서 어때 이제는 산업화라는 건 기계화잖아. 기계화는 뭘 가지고 와요? 수많은 공장들이 생기잖아. 이런 공장들은 뭘 만들어? 도시를 형성을 해. 그죠? 그 도시의 대표성이 바로 뭐야? 서울인 거죠. 가장 대도시. 그럼 이런 도시 속에는 뭐가 많이 생겨? 인구가 밀집해. 이런 인구 밀집은 뭘 가져왔어요? 이런 익명성을 가져왔어요. 이제 농촌처럼 농촌 가보면 어때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건너마을 개새끼 이름이 뭔지 우리 다 알아요. 농촌 사회는 다 개방이 돼 있어.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런 도시 속에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한 라인 속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알지 못하잖아. 그죠? 서로 쌩까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좀 화나서 물을 때 꼭 싸우다가 뭔가 물어보는 얘기지. 니네 아버지 이름 뭐야? 다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들고 싶어도 니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아씨 그냥 집에 가면 또 혼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대들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 니네 아버지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물어봤더니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자, 이런 인구 밀집은 이런 익명성도 가져오는 거고 어떤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파편화되죠. 전부 다 파편화돼. 그러니까 이 지금 고졸과 여기 시골 출신이야. 그래도 얘는 어때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에 그나마 좀 익숙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여관에서도 모두 한 곳에 잠들자 이런 제안을 하잖아. 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의식이 조금은 남아있는 존재. 얘는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는 존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 부류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신분 같은 것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대화도 건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같은 문학가가 내가 문학만 알아. 저쪽은 과학만 아는 과학자야. 서로의 접점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야. 대화해봐야. 그잖아요. 그게가 뭐 우주가 어떻고 천체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잘 못 알아듣고 내가 또 뭐 이런 얘기 이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뭔 얘기 하는지 그잖아요. 서로가 잘 소통이 안 되잖아. 소통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뭐 보아부렁이 얘기도 결국 소통의 단절 얘기고, 그죠?
지금 얘네들이 처음 만나서 나누는 대화 얘기도 결국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이렇게 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분화 때문에 산업화 이후에 가져오는 여러 계층의 분화가 이런 소통의 단절을 가속화시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개인화되고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겨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잿빛, 그죠? 뭔가 죽음의 이미지고 문학 장치 속에서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잿빛인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가져오고 오는 그 현상이 앞으로 이렇게 좀 어둡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 사실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왜 이런 구분해놓는지 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뭐 이해하면서 읽으면 재밌잖아요. 작품이. 그죠? 뭐 역사는 그냥 간단하게는 비슷한 얘기니까 역사를 보면 그 공간에 대비를 하잖아요. 창신동과 그 새로 이사간 그죠? 양호지. 그럼 이제 이 얘기 다 했으니까 뭐 너무 쉽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창신동은 그런 약간 근대화 이전의 그런 모습들이고 창신동이 어딘지는 알아요. 정말 못 사는 동네에서 서울에서 그 동대문 바로 그죠? 옛날에는 이제 그 밖이잖아요. 성문 밖. 그 성문 밖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옛날에도. 성문 안에는 주로 그 양반들이나 관료들 또 왕 뭐 서울이니까 한양이니까 왕 양반들 또 지방성 같은 데 가도 뭐 그쪽 그 고원이나 그쪽 관리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 거고 성 밖에는 주로 그 이제 빈민들이나 이런데 이제 성 안에 드나들면서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 창신동이 뭐 1970년대 이런 때 그게 가보면은 집들이 정말 약간 거기가 언덕이거든. 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란 말이야. 지금은 다 이제 막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굉장히 그 아프된 집들이 있었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집이 하나에 방이 6개 나오는데 그 방이 겨우 뭐 한 명 누우면 그죠? 꽉 차는 그런 방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모습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그 동대문 옆으로 거기가 저기 무슨 낙산공원 있어요. 낙산공원 한번 가보세요. 서울 가면 꼭 한번 가봐요. 거기서 보는 경치 정말 좋아요. 특히 야경 같은 거 엄청 좋아요. 낙산공원 거기 성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원래 옛날에는 성곽이죠. 성으로 이어졌던 데인데 지금도 그 성 담들이 쭉 있어요. 낙산에 가면 그게 약간 이제 언덕인데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한 20-30분만 걸어가면 금방 올라가요. 경치 아주 좋고 그 낙산에서 그 성 밖으로 성 안쪽이 아니라 밖 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 집들이 아직도 되게 초라한 집들이 그 낙산에 있어요. 지금도. 지금 사람 살아요? 살아요. 살고 정말 지금 현대식 아마 장롱 같은 거는 절대 못 들어갈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이 아직도 있어요. 낙산공원 바로 밑에. 기회 되면 가보세요. 좋아요. 근데 여기도 창신동도 그런 집들이었던 거야. 그런 집들인데 여기 보면 6가구가 살고 있고 그죠?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그 특징적으로 몇 명이 누구누구 나와요. 그 전원발이 사내하고 그 딸, 그다음에 그 여기 창녀였던 영자,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소씨. 여기가 이제 그 세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읽었어요? 맨날 어떻게 이 아버지
딸을 때리고 있잖아. 뭔가 계속해서 음. 혼내고 있고. 그래서 요즘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장 뭐 이런 그 나쁜 아버지가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여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야지. 여기 95쪽에 보면 94쪽부터 맨날 이제 때려요. 이 아이는 맨날 맞으면서 울지도 않고, 그죠? 근데 그 94쪽에 보면 언젠가 밤이 깊어서 내가 변소에 갔을 때 설사병이 났는지 그 계집애가 변소에 앉아서 똥물을 잘잘 쏟고 있고 변소 문에 몸을 구정하게 기대고 절로 바르고 성냥을 계속해서 켜대며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의 딸을 지켜보고 있는 광경을 미루어 봐서 그 유리창이 달린 오독신한 방에서 베풀어지는 교육이 결코 엉뚱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만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앞에서 여태까지 얘기됐던 것만 보면 정말 나쁜 놈이고 나쁜 그잖아요. 딸을 갖다가 학대하는. 근데 이걸 통해서 작가가 얘기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결국 뭘로 나눈 거야. 이것도 산업화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전통적인 그런 산업화 이전의 사회의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은 엄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딸을 때리는 게 옳다라는 건 아니야. 옳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성냥불을 켜대면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딸을 걱정하는 마음인 건데 그 걱정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교육했던 그것도 결국은 그 딸이 어쨌든 우리 부모들이 되게 옛날에 엄했잖아요. 엄했어도 어땠어요? 그 회초리를 때려도 그 회초리 속에는 뭐야? 내가 뭐 잘했는데도 때리는 거 아니잖아.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고치라고 때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훈육의 방식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과도한 것 같고 과도하지만 그래도 이 훈육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우리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근심이 그 안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물론 조금 너무 그 앞에 설정을 계속해서 때리는 것만 났기 때문에 좀 되게 안 좋은 아버지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보여져요. 전통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훈육의 방식에 대한 물론 비판적인 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 훈육 안에는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영자나 서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제일 특징적인 사람은 아마 서씨일 것 같아요. 그죠? 영자라는 아이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아이고 자기 이름 때문에 뭔가 지금 자기 삶이 좀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한때는 뭐 자살하려고 뭐 이렇게 칼로 긋기도 하고 어느 날 또 뭐 한복을 입고 미스코리아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나는 처녀가 아닌데 하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서지 기운 넘치는 기운 그죠? 뭐 이게 만약에 전통사회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서씨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괜찮았겠죠? 오히려 또 더 과거였다면 어떤 무인계국으로서 전쟁터에서 장수로서 날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비록 다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잡초라는 게 보잘것없는 누구나 이렇게 막 뽑고 함부로 막 밟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걔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꿋꿋하게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서 이어가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죠. 반면에 여기는 어때요? 아주 정갈하고 모든 게 다 계획돼 있고 세종 같잖아요. 딱 도시 계획 딱 그렇죠? 계획된 도시 같은. 이 할아버지 골 때리잖아요.
할아버지가 뭐 박정희 같은 사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다 관리하고 딱 그거를 대변. 그잖아요. 그걸 딱 대변하는 거잖아요. 김석 작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아까 뭐 저기 그 원세계 지붕들 나란히 놓여 있는 그죠? 뭐 그런 안테나들 이런 획일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문화 얘기도 해 처음에 문화 얘기도 하면서 이쪽 문화를 굉장히 좋게 봤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쪽 문화가 나는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획일적이고 강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웃기는 장면이 4시만 되면 그죠? 엘리제르의 옆에 한번 치는 그게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이 그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다 어느 날 뭐 내가 기타 치고 싶어서 기타 잡으니까 안 돼. 몇 시에 쳐야 돼. 이런 거. 그죠? 근데 우리가 특히 뭐 예술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 필이 왔을 때 해야지 더 맞는 거잖아. 근데 뭐 내가 나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내가 한 곡 하고 싶은데 사람의 세레나데를 누군가를 위해서 불러주고 싶은데 그죠? 근데 갑자기 그죠? 야 지금 세레나데 부를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딱 막아버리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뭐야? 응? 일부러 흥분제를 타가지고 지켜보잖아. 근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압적인 현실이냐는 얘기야. 그죠? 죽은 도시. 그렇죠. 그건 뭐 완전 죽은 도시잖아. 회색빛 도시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해갖고 어떻게 해. 내가 가서 이제 미친듯이 피아노 치고 있잖아. 니네 다 이 새끼들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내가 막 그죠? 깨부시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나는 쫓겨났겠죠. 이런 소설은 액자 소설이에요. 여러분 맨 앞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그 82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5번째 줄에 보면 내가 언젠가 어느 공원에 벤치에 앉았다가 우연히 말을 주고받게 된 머리털이 덥수룩한 한 젊은이에게서 들은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들은 그대로를 옮겨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흘러나오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걸 액자 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역사하고 서중국이라는 교를 하고 김성욱 작가 작품들도 재밌죠? 네, 너무 재밌고 너무 가슴이 선생님 저려요. 그때 제목을 왜 역사라고 지었을지 저는 좀 약간 궁금했어요. 그 역사가 힘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씨가 가지고 있는 서씨로 대변되는 게 가장 뭐예요? 힘이잖아, 힘. 그 힘인데 그 힘이라는 게 어떤 공동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생명력 같은 거를 저는 그렇게 서씨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라면 창신동 사람들 이렇게 그거 2편으로 쓰면 되지. 창신동 사람들 2편으로 써.